안녕하십니까. 이제 화요일에 대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ET2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뭐 저 말이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ESG 중에서 거버넌스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ESG 할 때 이 인바이러먼탈이라 그래요. 인바이러먼털을 환경이라 그러고 S를 사회라 그러고 소셜이죠. 그리고 가버넌스를 뭐 일부 번역에는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한국 ESG 학회에서 우리 학회장님이 지배 구조가 아니고 거버넌스가 맞다 영어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 제목도 오늘은 ESG 거버넌스의 소개와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들어보시면은 왜 G가 그 지배구조라는 말보다는 거버넌스가 맞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순서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ESG 경영 개요. 그다음에 두 번째 ESG의 개요. 세 번째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ESG 거버넌스의 세부 소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업 경영 계율을 좀 준비한 이유는 거버넌스를 이해하려면은 그 기업이 뭔지 그리고 기업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경영대로 보면은 약간 경영 전략이라든지 재무회계 이런 내용의 강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나마 기업 경영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회사가 뭐냐, 기업이 뭐냐, 요걸 이해해야 되는데 회사나 기업이라 결국은 똑같은 엔티티를 가지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 부르는 용어예요. 뭐 저에 대해서도 이름이 한글로도 김기현이고 영어로도 김기현인 것 같이 사람 하나지만 부르는 그 쓰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이 그, 그 회사 기업이라고 하는데 또 살펴보면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그 회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법률적인 용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그리고 또 회사의 요건이 있는데 회사가 되려면은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 상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영리성. 그러니까 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사원, 이게 사원이라는 건 우리가 사원 대리 과장할 때 사원은 아니고 직원을 말해요. 그 회사에 속한 구성원에게 분배를 한다. 그 사단성이라는 얘기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복수의 사람의 결합체다. 사람이 모여서 구성된 하나의 단체다. 그리고 법인성. 모든 회사는 법인이어야 한다. 해서 법인격을 갖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 우리 사람인 경우에도 인격을 갖는 것 같이 법인도 하나의 그 법인격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은 뭐냐 그러면은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주체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 국민 경제 생산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좀 제가 줄여야 되겠는데, 음, 우리 국민 경제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가계, 기업, 정부. 이 가계는 이제 우리가 속한 그 집을 얘기해 하우스홀드고 소비의 주체이고 기업이 생산의 주체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이런 사회를 갖다가 뭔가 테두리를 지켜주고 또 테두리 내 질서를 유지하고 룰을 만드는 주체가 정부죠. 그런데 가장 많은 활동이 벌어지는 데는 사실은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생산을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배출하고 또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 속해 있는 또 직원들, 사원들하고 배분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예가 된 조직이다. 또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이자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으로 가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회사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만 좀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강의하고 나서 30분 정도 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30분 정도 되면 우리 그 저 행정실에 있는 선생님이 그 자료를 공유할 겁니다. 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제 회사법, 상법이라고 그러는데 상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보면은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상법 제170조에 그 회사를 다섯 개로 구별하고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도표에서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은 뭐 회사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기업,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 사기업에서도 이제 개인 기업이 있고 공동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게 있겠죠. 공동기업으로 나누는데 개인 기업은 우리 개인 사업자, 즉 우리가 말하는 뭐 혼자서 사업 그 등록증 내고 하는 사업자가 있겠죠. 이제 소수 공동기업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또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수 공동기업으로 하게 되면은 다수 여러 명이 모이는 거죠. 주식회사, 협동조합이 돼 있는데 이 상법상에서는 회사를 갖다가 이 다섯 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상법을 좀 그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기술자로서 그 조직이 들어가면은 그, 그 뭐랄까 뭐 밑이란 표현은 그러지만은 약간 프론트 쪽에 있지만은 계속 그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또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권한하고 책임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법을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보면 이제 공영기업, 공단 이런 게 있죠. 공단하면은 우리 강원대 한국광해광업공단 이렇게 있고 공기업하면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상법, 저도 강의 준비하면 상법을 한번 또 슬쩍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상법상에서 회사의 종류를 이제 구별할 때 책임 주체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인적 물적상의 분류로도 나올 수 있는데 책임이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은 어, 말 그대로 무한인데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 영국의 그 소설에서 그 로빈슨 크루소인가요? 거기서 채무를 갚지 못하니까 그 살을 떼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살 떼어갈 때 어, 계약상에는 이제 피에 대한 건 없으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을 떼어 가야 된다. 계약상에 피해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그 채무 관계에서 어떤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지게 되면은 때로는 내 몸을 갖다가 담보로 잡힐 수가 있는 시대였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는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유한 책임을 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내가 주주로서 회사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인적 물적 상해 보려면 이제 물적 회사 또 인적 회사. 물적 회사 하면 말 그대로 어 아이고 이 용어가 틀렸네요. 위에가 인적 회사예요. 출자자의 개성이 강하고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둔 회사. 예, 조합적인 실체, 한명 합자회사.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을 갖고 한 겁니다. 이게 자료가 틀렸어요. 인적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적 회사는 출자의 개성이 희박하고 회사의 물적 요소에 더 중점을 준 회사. 그 자본의 결합체죠. 돈의 결합체.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래서 여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물적회사는 여기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뭔가 돈을 갖다가 그 자본을 집어넣고 회사를 구성하고 거기서 주주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한명회사가 뭐냐? 뭐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인적 회사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법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뭐 저도 책임을 아니 찾아보질 않았는데 뭐 태평양 법무법인, 3일 회계법인 요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회사의 종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대체 일반적으로 한 명회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 건은 없으나 감사건이 있다. 이게 이런 뭐 요즘에 아주 벤처 회사들 많죠. 벤처 회사들이 이런 합자 회사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 책임선을 구성된 물적인 회사다. 그리고 벤처기업 상호투자펀드 그렇죠. 우리 PF, PEF죠. PEF 세무회계법인 이런 게그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많이 된다고 돼 있고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는 주주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형태이다. 우리나라 회사의 한 90%가 주식회사라고 한다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이런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유한회사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식회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요걸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뭐 학생들이나 또 우리 일반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제도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주가 소유를 하고 있고 경영은 이제 그, 그 주주들한테 이임받은 이제 경영진이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의 증권 제도화 등이 특징이다 해서 일반적인 민간 기업은 이제 주식회사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의 자본 특징은 소액으로 분할된 자본. 그러니까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식을 그 사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팔고 사잖아요. 다 이런 게 이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뭐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주주의 유한 책임. 그러니까 주주가 또 마음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탄력적인 여러 가지 좋은 뭐 그 특성이라 그래나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주식 행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주식회사, 이제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회사 내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 건지, 이제 지배구조가 아니에요. 거버넌스가 필요한 건지. 보게는 협의적으로는 거버넌스 정의를 기업에서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소유권자는 소유는 주주가 하고 있는데 그 경영을 이제 대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를 프린서플이라 그러고 경영자를 갖다가 에이전트라 그럴 때 이 에이전트가 나를 위해서 바르게 그 경영을 하고 쉽게 말하면 부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을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좀 더 광의적으로는 이제 현대적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 및 책임과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하면 꼭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쵸? 우리 같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 그 기업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다음에 지역사회도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업에다가 뭐랄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 이 우리가 ESG의 그 G를 이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라는 지배 구조보다는 이런 그 약간 광의의 개념의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그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아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진이라고 그러죠. 경영진은 우리가 말하는 CEO도 있고 CFO, CEO, 뭐 CMO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주주, 쉽게 말하면 주주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제대로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주주를 위해서는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가 있고 또 기관 투자자 소액 주주 이런 사람들이 그 경영을 잘하도록 그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 있죠.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도 감독을 해요. 회계감사제도. 이제 기업에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비용을 쓰고 이익을 남겼을 때 그게 어떤 어, 상호 비교가 되게 그런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또 탈세를 하지 않았는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M&A 시장에서도 그 기업을 보는 거죠. 기업이 좋으면은 뭐 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경영자 노동시장 우리나라보다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CEO가 그 월급도 많이 팔리지만은 그 회사의 경영을 잘하게 되면은 높은 임금을 받고 또 다른 회사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외부 이런 눈 때문에 이 기업 경영을 잘 하도록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주주가 있고 또 의 이임을 받은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실제로 또 이 경영진한테 경영을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회 멤버 중에 그 일부는 경영진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지 재무담당 일부, 그리고 포함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경영진이 꼭 이사의 모든 구성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회사의 주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 주주라 그러면은 주주는 주주총회를 가지고 주주들이 모든 주주의 뜻이죠. 주주총회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정관을 보게 되면은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거, 감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이 다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그 주주총회에서 어 그 뭐 예를 들면 수십 수백 수천의 주주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또 이사회를 구성을 하죠. 이사회도 그 내부 사람하고 외부 사람, 그러니까 사회 이사라 그러죠. 사회 이사를 갖다가 섞어서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죠. 그 신주 발행이라든지 회사 차별랑 감사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이 경영진을 갖다가 임명해 줄 수가 있죠. 대리인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프린서플 주인은 주주총회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주주 결국은 이제 회사 운영은 이제 경영진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대리인이 이 프린시플 주인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이런 기업 거버넌스를 맞춰서 감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뭐 1932년에 이제 그런 하나하나 생각이 났다나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하면은 자유주의하면은 밀턴 프리드먼인가요? 그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기업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은 그 경영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돌프 벌리하고 가드너 민스라는 분이 현대기업과 사유재산이라는 책을 1932년에 출간했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1930년은 미국에서 그 뭐 석유, 철도를 포함한 그 독점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활개치던 시대인데 이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사건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 이 소유권하고 이 통제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진이 주주이익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일하도록 강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 탐구를 하고 또한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기업과 사유재산은 책이 ESG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처음으로 또 한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책의 내용도 저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찾은 건데 뭐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그래서 뭐 소유권과 통제의 분리, 재산과 주관, 그 다음에 법적 개념으로서의 기업 시스템, 현대기업의 진화, 현대기업과 산업통제,
현대 기업의 사회적인 중요성 이런 식의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올드북이 좀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다시 이제 기업 거버넌스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한 겁니다. 기업의 운영이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주한테 이임을 받아서 이제 이사회가 아니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기업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죠. 이, 이 기업의 경영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때 이제 잘 하도록 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아까 얘기했던 내부 거버넌스, 외부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거버넌스는 뭐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내부 감사, 뭐 노동자 이런 쪽의 어떤 통제기구 여러 감시 눈이 경영진이 일을 바르게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잘하도록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외부 감사, 그렇죠? 회계 감사가 있고 금융기관도 돈을 빌려줬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겠죠.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법관 제도에서도 보면은 경영진이 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경영진이 잘못했을 때 그 형사처벌 받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거버넌스가 뭐냐? 그렇죠? 굿 거버넌스는 이제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 동감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렇죠? 뭐 나의 조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독립 어떤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독립적인 사회 이사가 있어야 되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또 그걸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되고 또 감사 그렇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회사의 경영 목표 기업 지배구조의 경쟁력 강화 회사 성장 전략 자산 및 자산의 관리 요건 이제 경영진이 뭐 통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주주의 권리 보장. 저도 뭐, 깊이가 안여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상법 개정을 하는데, 뭐, 저기, 기업들이 반대를, 뭐죠? 대한상인가? 반대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얼핏 그 페이스북에 보니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의 경영진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은 우리 이해가 되는데 그걸 갖다 바꾸려고 하는 게 경영진은 회사 및 총주주의 전체 주주의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저도 정확한 건 몰라요. 바꾸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그런 뭐 그러니까 음 뭐라 그럴까 좀 소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맛이 안 나게 하는 거다. 해서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주주가 조금 더 책임을 많이 갖고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조금 더 어떤 그 오리엔티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n분의 1이었다고 해서 모든 주주의 그런 평등한 그 띠내기 주주도 많은데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맞고 안 맞고는 오늘 여기 강의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거버넌스 얘기를 할 때. 참고로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운영 구조할 때, 그, 제가 대신증권의 사례가 좀 보기 편해서 가져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주주총회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사회를 갖다가 저기 구성하면 이사회를 선임하겠죠. 그래서 사회이사가 있겠죠. 이제 약간 전문가, 뭐 법률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회계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또 우리나라에 또 공무원 출신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중에 경영진. 그렇죠? 경영진은 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이사가 또 이사의 하나의 멤버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뭐 위험관리위원회, 보수는 이제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급여나 성과급,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죠. 근데 이건 경영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경영진이 이 일을 잘하도록 하고 또 똑바로 하도록 이 사람들이 그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역할, 그렇죠.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결의, 또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그다음에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갖다가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겠죠. 자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에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C 레벨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C자를 하나 달아야 되겠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뭐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CCO, Chief Communication Officer. 뭐 이건 별로 중요 안 해. CFO가 중요하죠. 돈을 하는 거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 Chief Financial Officer. 또 하나 든다 그러면 이제 CO가 또 중요하죠. 최고 운영 책임자에서 Chief Operation Officer. 그다음에 CTO, 그렇죠. 최고 기술 책임자는 Chief Technology Officer.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제 그 거버넌스를 배웠으니까 네, 우리 수업이 이제 일반 학생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경영 교육을 좀 시킨다고 해서 제가 그 포함시킨 내용이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경영은 뭐냐 하면은 어, 기업의 경영 목적하고 정책을 계획을 하고 인적 물적 요소를 조직해야 돼. 이 사람하고 회사에 들어있는 자본, 자산이 있겠죠. 이걸 조직해서 이를 통제해서 경영 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경영이라 한다. 네, 그래서 이 IOS에 많이 나와 있는데 플랜, 도, 책, 액트 하는 거죠. 계획하고 하고 뭔가 이 이제 그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액션이라는 건 여기서 약간 이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약간 수정해서 다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면은 뭐그 뭐 5년 중장기 계획도 있고 3년 뭐 단기 계획도 있고 1년짜리 1년 그의 사업 계획이 있어요. 사업 계획이 하게 된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매 분기별로 또 점검 뭐 일을 하고 나서 점검하고 뭔가 이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제 이 경영진들이 본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경영 평가 회의겠죠. 뭐 월간, 분기, 뭐 반기 이렇게 하겠죠. 해서 실적을 보고 아 뭔가 좀 뭐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또 방향을 바꿔서 또 하고 이렇게 PDCA 이렇게 계속 되풀이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있으면은 뭐 한 9월부터 되면 이제 연간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 11월 확정이 되고 나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임원들 월간 실적 보고하고 또 분기 실적 보고하고 반기 실적 보고하고 이렇게 맨날 그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회사의 경영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영 관리 4대 요소는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계획을 하는 게 맞아요. 계획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벗어난 거. 조직, 사람하고 사람, 사람하고 일, 일하고 일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저는 요즘에 편한 게 우리 강원대 개공교수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밖에 없어 너무 편해요. 근데 직원이 있으면 뭐 직원 관리해야 되고 일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어렵죠. 지휘 요소, 목표에 적합하도록 인적 자원을 안내하고 또 코칭도 해야 되겠죠. 네, 통제, 실질 계획에 근접하도록 시키는 거, 그렇죠? 플랜도 체크했는데 벗어났다 하면 다시 또 약간 또 커렉션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경영은 그 PDCA를 해가서 원하는 목표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을 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기업에서는 뭔가 이 미션을 만들게 됐어요. 뭐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약간 철학적인 얘기 있죠? 그리고 이제 비전 영어로 비저블 하면은 또 뷰 보다는 의미죠. 지향하는 모습이나 바람직한 미래상. 주로 이제 회사에는 정량적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2030, 2050 탄소 중립 이런 것 같이 2030년에 매출 얼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익 얼마, 2050년에 뭐 얼마 이렇게 약간 숫자를 많이 써요. 이제 그 다음에 가치는 뭐냐면 조직의 미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행동 원칙. 이거 뭐 회사별로 다 달라요. 우리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는 어, 일, 일진 성실이에요. 아, 성실 일진. 성실 약간 60년대 회사니까 성실해야 된다. 일진 매일매일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네, 전략 그 회사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을 가지고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영어로 이제 그 영어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큰 그 생각하는 체계는 창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이념이나 이걸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 경영진이 경영 비전을 만들어요. 뭐 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한 뭐 2, 3년 사이에 어떤 경영 비전을 갖다가 쓰기도 해요. 저희도 회사 있을 때 그런 거 뭐 대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 목표나 전략을 만들어서 실제로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례로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 약간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를 하는 이제 공사의 걸 가져왔는데 미션 이런 거예요. 좀 뭐 그렇게 팬시하진 않은데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 기여하자. 굉장히 추상적이고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비전은 농수산식품 산업 강국 실현으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 약간 정량적인 숫자는 없는데 뭐 또 이래요. 이제 핵심 가치. 아까 제가 근무했던 전에 회사는 성실일진인데 여기는 신뢰, 그다음에 발전, 이발루션, 지속 가능, 상생.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가치에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농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농수산 그 업체들이 많잖아요. 영세한 거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략 목표가 어, ESG 기반 공공획지선도 회사별로 다르니까 또 그리고 전략 목표가 전략 과제를 만들어요. 뭐 단기나 뭐 1년이나 2년 사이에 그래서 이런 과제들 어떤 걸 할 건지 세부적으로 그래서 요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강의 자료를 좀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어, 요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뭔가 그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인터넷을 좀 찾아가지고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좀 밖에 쓸 수도 있어요. 몇 개 찾아본 거예요. 구글 몇 개 보겠어요. 미션. 세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구글 답죠? 핵심 가치는 10개가 있는데 뭐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코카콜라 미션 이글. 세상을 신선하게 하는 것. 행복과 희망의 순간을 자극하는 것. 우리 코카콜라 마시면 칵 하잖아요. 그런 것 같. 좀 느낌 오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G는 1등 아니면 2등.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에 공헌한다. 핵심 가치가 인재 제일, 못하네. 인재 제일. 제가 오타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오타가 있어요. 최고 지향, 변화선도, 정동영, 상세충 이런 거. 제가 전에 LG 그룹에도 근무했는데 미션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 비전은 LG웨이 1등 일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뭐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어, 그다음에 전략 과제 이런 거 수립을 할 때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우선 미리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MBA 할 때, 경영 전략 할 때 이런 이제 사례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떤 이제 일을 해나갈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도 보면은 뭐 군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단, 그다음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군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각각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군대에도 아니 기업에도 이 전략을 만들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사 전략.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각각의 사업부가 뭐 삼성전자는 사업부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회사죠. 네. 각 사업부의 사업부 전략이 이렇게 있고 또 이 사업 내에서도 여러 개의 또 기능 조직이 있어요. 마케팅 또는 영업, 생산, R&D, 뭐 재무 이렇게 이 기능별로 또 전략을 또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전사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비 전략을 만든다. 근데 전사 전략이 뭐냐면은 전사 당해년도의 사업 전략 또는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주로 뭐 전략 기획팀 이제 뭐 이런 쪽에서 만드는 거죠. 단기 및 중장기 성장 전략 및 사업부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우리가 M&A를 할 건가 이런 거 또 신사업을 좀 가는 게 좋은 건지 우리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뭔가 재조정할 건가 이런 거 이런 이제 전략을 검토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툴이 뭐 오늘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뭐 BCG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요. BCG 매트릭스나 G 우리가 아는 G죠. 제너럴 일렉트릭, G 매트릭스, 엔서프 제품 시장 매트릭스, 뭐 통합 성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업부는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 뭐 이제 싸우는 조직이니까 우리가 뭐 타사 대비 다른 이제 사업부 다른 타사의 사업부가 있죠. 같은 거 하는 거 대비 어떤 경쟁 전략을 뭐 우위를 가질 건가 해서 마이클 포트 하버드 교수 대학의 교수님이죠. 본원적 경쟁 전략, 마일스노의 전략, 그 프레임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보면 이래. 기능별 전략은 제품군, 개발 제품군, 사업부 하위 단위 전략.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우리 저기 그 뭐죠? 저도 갤럭시를 쓰지만 갤럭시 휴대폰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럴 때는 이제 기능별 전략이겠죠. 또 뭐 생산 원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건 생산 전략이고 또 아이폰 대비 어떤 뭐 그 기술 개발을 해나갈 건지 R&D 전략 이게 이제 기능별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이 오른쪽에 그림 보셨죠? 어, 스트레티지는 내가 쏘면 백발백중 땅땅땅 그 소위 말하는 이 그 핫스폿을 제대로 마시는데요. 실제 실행해 보면은 제대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 막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판때기 붙는 것, 간신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실행은 해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전략 만드는 사람들은 왜 맨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니 이유가 뭐니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죠. 그래서 전략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기업의 운영 구조 한번 보게 되면은요, 뭐,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네요. 뭐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영 전략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부분에는 결국은 이제 이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진 이런 걸 갖다가 도와주는 거죠. 이사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사의 자원을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돈이라고 사업하고 아니 사람하고 어떤 사업 어떤 포트폴리오하고 자금을 어떻게 할 건가 인업금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 성적을 보는 거죠. 그렇죠? 사람하고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또 돈을 투여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걸 보고 다시 또 피드백을 해서 고치고. 이 관련된 조직에 뭐 인사 조직도 있고 사람일 때는 이 실제로 이제 뭐 사업을 할 때는 마케팅도 있고 생산 운영도 있고 돈은 이제 재무 회계팀 이런 쪽에 서로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기업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도 뭐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뭐 한 10분은 걸리는데 그냥 옛날에는 뭐 그렇죠. 뭐 제가 뭐 처음에 석유공사 다녔었는데 거기는 어, 직원이 있으면 계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부장이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각, 예, 과, 부 이런 식의 조직 형태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팀 단위라 그러죠. 어, 담당 팀 이렇게 사업부 조직으로 보면 사업부 A, B, C 밑에 또 이렇게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매트릭스 조직은 이제 뭐 기능 A, B, C 제품 1, 2, 3 하면은 뭐 그 제품을 만들 때 기능 A, B, C가 같이 그냥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약간 소속감은 좀 적죠. 이렇게. 네, 사업부제의 조직, 삼성전자라 생각하면 반도체 조직, 휴대폰 조직, 가전 조직, 각각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서로 각각이 다르게 있죠. 이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조직의 형태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아, 우리 회사가 이 조직으로 형태로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관리의 기능.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은 경영 전략이나 경영 기획을 하는 게 있고요. 인사 조직 관리, 그렇죠? 재무 회계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뭐 마케팅 관리. 용어는 다르지만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생산, 마케팅, 뭐 인사, 재무 이렇게 기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룬다. 근데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를 이해하려면은 이 기업 속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지 거버넌스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도 있지만 돈도 있잖아요. 돈. 이 돈을 관리하는 게 이제 회계재무인데 잠깐 이, 이 회계재무도 경영학에 가면 뭐 한, 몇 과목 배워야 돼요. 뭐 회계, 원가 회계 배워야 되고 재무 회계 배워야 되고 뭐 투자론도 배우고 기타 등등 많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 엑기스로 간단하게 제목만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이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시에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서 제가 하는 바로는 회계를 이렇게 정해요. 원가 회계 그 조직에서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원가를 갖다가 그 회계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목적에 따라서 재무 회계 만들 수 있고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세무회계 또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 목적으로 관리회계. 그래서 저 같은 회사도 이 세 개를 다 해요. 그러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아, 네 개 다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상 이 재무회계는 왜 하냐면 이제 외부 공시 목적. 이건 굉장히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회사가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주주, 채권자, 정부기관,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단체 이쪽에서 그 회사의 그걸 보죠. 이제 재무회계의 항목이 뭔지는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제 세무회계 그 세무신고 목적 국세청에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이제 내부 관리 목적으로 경영자, 관리자, 실무자. 그러니까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좀 다른 게 관리에게는 어떤 걸 갖다가 비용에 더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또 뭐 내부적으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관리 회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게는 내부용이니까 위반해도 뭐 불이익이 없는 거죠. 위반할 것도 없고, 근데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잘못하면은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이걸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할 때, 우리가 회계할 때 뭘 보기 위해서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의 누적 성과를 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누적 성과는 그 회사의 업력이 10년 됐다 하면은 자산하고 부채가 얼마가 돼 있냐 그걸 보는 거고 이 기간 경영 성과는 이제 손익계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연 단위로 하는 거죠. 그 연간 그 손익계산서 그렇지만은 큰 회사들은 분기별로 그 공시를 해요. 뭐 1분기,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공시를 해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이 보고 나서 이 회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투자를 더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걸 볼 때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자산,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총 들어오는 수익, 그다음에 비용에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렇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는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다섯 개가 나와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즉 손익계산서, 경영성과죠. 그 기간 동안에 수익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본 변동표, 이, 이 부채나 자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석은 이제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포맷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되지 그 회사가 뭔가 또 누군가 신주를 또 발행한다든지 또 사업을 해서 돈이 필요할 때 외부에서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회사의 이 재무제표가 이런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돼 있으면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때, 우리 협력사가 제가 이 우리 이 광산 전체가 한 17,000명이고, 그다음에 또 그 협력사 포함해 3,000명 되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도 해봤는데, 그때 우리 협력사 대표가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와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는 아니고요. 그러시다면은, 당신 회사에 재무제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한번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오너인 대표이사가 돈을 어디다 빼돌리고 있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회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운영자가 필요하면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은 이 그림에 있죠. 내가 바로 그냥 돈 빌리는 거예요. 뭐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뭐 은행에 가서 직접 빌릴 수도 있는 것도 아, 어떤 은행보다는 돈전주한테 직접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간접은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은 그 금융기관이 이제 우리가 그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예금하고 대출하고 그 차이 이익을 갖다 자기들 이익으로 가잖아요. 그걸 남기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런. 그래서 금융시장은 간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직접은 내가 직접 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직접 빌릴 수도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가 나쁘거나 뭔가 이 거짓말 한다 그러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이 거버넌스도 투명해야 되고 발라야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사업을 해나갈 때그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이 뭔가 일을 한다면 이제 아까 사람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관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재무 상태표가 있죠. 그 기업의 돈이 어떤 상태로 돼 있냐면은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자본은 주주가 그 투입한 돈을 말하고 부채는 외부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내가 직접 빌리든지 은행을 통해서 빌리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 자본 중에서도 우리가 주주라는 건 이 자기의 그 주주로서의 돈을 집어넣은 게 자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면은 보통주, 우선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주라는 건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과 신주 발행 시 인수권을 보유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선주는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과 신주 발행 시 인수권 없는데 이익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죠. 나는 뭐 가서 의사결정할 때 투표 하나 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배당만 조금 더 많이 주면 돼. 이런 게 이제 우선주죠. 그래서 요런 이제 보통주나 우선주가 이 재무 상태표에서는
부채, 자본 중에 이 자본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라는 건 자본 관련해서 이제 잉여금 말씀하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이제 일을 해서 배당하고 남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익잉여금 쌓아놓고 필요할 때 외부에서 안 빌리고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저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돈은 이렇게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부채,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이 된다. 그 자산은 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동자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당좌 자산이 1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주식을 사놓은 거, 이건 뭐 금방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재무자산, 그렇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자산 총계. 그래서 이 자산 이꼴 부채 자본이 딱딱 맞아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 돈을 빌려올 때 중에 하나가 뭐 그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때문에 뭐 한전이 부채가 200조라 그럴 때 거의 한 50조 정도가 그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 저기 우리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 차이가 한 50조에 가까운 적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한전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한전의 이름으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의 종류도 일반 사채, 그죠? 제너럴 본드라 그런 거죠. 이자하고 원금, 상환 외에 다른 옵션 조항이 없는 거. 그렇죠? 전환사채, CB하면 컨버티블 본드, 일반 회사채의 사채연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바운드 위드 와런티. 그러니까 나중에 신주가 나왔을 때 그 사채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같이 또 바꿀 수 있는 거. 또 교환 사채, 익스체인저블 본드. 저도 뭐 이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채권을 이제 이런 일반 채권, 일반 사채, 전환 사채, 신주임 사채 이렇게 하는.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외부에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채권자가 주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버넌스를 할 때는 한 명의 주주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또 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영의 스킴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세 가지 핵심. 삼성전자 걸 볼게요. 재무제표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서 뭐 가져온 거예요. 삼성전자 연결해서 2013년, 14, 15, 16, 17, 18, 19 2분기까지지만 이거 빼놓고 각각의 자산이 얼마냐, 즉 유동자산이 얼마냐, 매출 채권이 얼마냐. 매출 채권은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또 유형자산이 얼마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얼마냐, 내가 물건을 팔고 나서 그 돈이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50일, 40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원래 40일짜리가 2019년 되니까 120일로 늘어났잖아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자본총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봐볼까요? 2018년 기준으로 단위가 억이니까 천억, 백억, 천억 조. 아이고, 천억, 백억, 네, 천, 조, 10조, 100조. 242조의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던 거죠. 배당을 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뭔가 이런 그 퍼실리티 공장 투자할 때 하려고 쌓아놓은 거죠. 뭐 이걸 갖다가 다 한꺼번에 다 배당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회사가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에 나왔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상법에서 경영진이 그 회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할 때 그 주주가 총 결주라고 바꾸면은 뭐 이 주주 중에
그냥 단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가 242조 돈 쌓아놨으니까 아씨 내가 주주일 때 다 배당을 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상공회의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돈을 갖다가 뭐 주주한테 그 순간 배당하고 나면은 그 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이걸로 하는데 돈을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맞냐 틀냐를 떠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도 있죠. 보게 되면은 어, 10억 그 243조의 매출이 있었고 매출 원가가 132조. 그래서 매출 총액이 45%, 영업이익률이 24%, 당기 수익률이 18%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ESG에서는 그 회사를 평가할 때 이런 이제 재무적인 경영 성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ESG, 환경, 사회, 이 거버넌스가 올바라야지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된다. 그래서 이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ESG 각각을 잘 평가를 해서 그 또 평가 점수를 보고 그 회사를 종합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ESG 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경영의 개요고요. 약간 경영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했네요. 시간이 아이고 거의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Q&A가 적으니까 좀 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ESG 개요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뭐 ESG는 뭐냐? 우리 환경사회 거버넌스를 잘하자는데 이 거버넌스가 기업 경영 투명성, 이사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감사위원회 구조, 그렇죠? 그 일부 주주의 편향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뇌물 및 반부패, 임원 보상,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법을 잘 준수한다는 얘기예요. 로비, 정치 기부금, 공정경제, 내부 고발자 제도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ESG에서는 그 기업의 어디 있죠? 이 아까 얘기했던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 비재무적인 것도 다 평가를 해서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예, 그걸 갖다가 평가하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르게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ESG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버넌스 요소는 이제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기업의 거버넌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사의 다양성 및 구조, 주주 권리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영진 보상이나 정치 로비를 어떻게 하는지, 사업 윤리와 기부, 반독점 행위, 세금 탈세, 부정부패 이런 식의 항목들이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항목이 그 ESG 거버넌스의 세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걸걸해서 음료수를 좀 마시고 음. 이제 그 아이고 안 바뀌었네요. 기후 위기와 인류의 미래가 아니고 기업 경영의 개요입니다. 거버넌스가 뭐냐?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범선 같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거버넌스의 어원은 그리스 읽을 줄 모르겠어요. 코베르나우 배를 조종하다. 이 단어가 라틴어의 뭐 이걸로 바뀌어서 영어의 거버넌스로 됐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가 가려면 여러 사람이 협력적으로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요걸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배가 나가려면 선장 혼자서는 안 되고 선원 등 수많은 사람의 힘이 함께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지배가 아니라
협력의 의미, 즉 거버넌스를 복종, 다스림, 강제, 명령 등 같은 상명하달이나 지배 개념이 아니라 조직 내의 민주적인 협의나 합의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학에서도 우리 그 ESG 학회 그 교수님이죠. 이 거버넌스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 정치학에서도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영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등 지우 동생이야.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지우 대한 동생. 너 이사 가게? 응. 응소해 어디? 주세요. 왜? 이제 언니랑 짝꿍이다. 응소해 졸업하셔서? 주세요. 자친이 없어. 이정현님, 음소거 참여형 국정 운영의 방식이다 해서 정치학에서는 이제 이 영어로 거버넌스를 아까 말한 대로 지배구조라 그러지 않고 그냥 영어 그대로 나도라. 거버넌스라고 이정현 씨, 이정현 씨 소리가 들려요. 좋은 데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있습니다. 가성비가 그래서 별로라니까? 주방 어, 분리형. 어떻게 되나? 그거 너무 원룸이야. 좀 좁아. 이정현 씨, 세미나를 들을 때는 나 바로 옆에 자기의 있어. 소리가 안 들어오게 오프를 잘 시켜놓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 힘들게 하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ESG의 거버넌스 핵심은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그렇죠? 경영진이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거버넌스는 ESG 관점에서 기업의 거버넌스를 넘어서 이사회, 주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소통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 합의나 협력적으로 일을 잘하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영어로는 WEF인데 여기서도 ESG의 세 개의 축을 갖다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버넌스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우리는 뭐 환경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뭐 오염물 배출해도 되고 저기 뭐 기후변화 대응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뭐 따라야지 뭐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 문제, 에이 뭐 제품의 질이 안 좋지만 약간 뭐 과장해서 제품 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어떤 환경이나 사회 부분에서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거버넌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고 들어봤겠지만 여기도 주주 관여 활동할 때 거버넌스 이슈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자산 운용사인데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이슈, 그러니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에 거버넌스 이슈가 가장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사의 구성이라든지 경영진의 구성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경영진이 똑바로 행동을 못했거나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놓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거버넌스 이슈는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뭐 이사의 다양성, 뭐 주주 권리 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일부들 각각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MSCI 이 밑에 있죠. 모건 스탠이라고 할 때 MSCI예요. MSCI가 지난주에 우리 ESG 평가 강의를 들었죠. 김용호 팀장님한테 MSCI가 그 기업의 ESG 평가를 할 때 이 거버넌스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안에 기업의 지배 구조하고 이 기업의 행동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배 구조 여기다 거버넌스가 왔는데 꼭 지배 구조는 아니에요. 이사회 다양성. 뭐 다양성 하면은 이제 남녀,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어떤 뭐 전문성 이게 서로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소유 구조.
경영진의 보수, 그렇죠? 그 경영진한테 엄청나게 비상식적인 월급을 주면 안 됐다 이런 거고 또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아니고 거버넌스예요. 그다음에 기업의 행동, 도덕성, 조세 투명성, 부패 및 불안정성, 반경쟁적 행위, 재무 시스템의 취약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그 기업의 거버넌스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겠다. 이게 MSCI에서 그 해당 기업의 ESG 평가할 때 이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주주가 모든 주주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또 대리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회를 갖다가 맘대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별로 보면 이제 또 상법이 있어요. 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법 제3절 제가 찾아본 거예요. 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감사 및 감사위원회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사회나 감사나 준법 통제 요걸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위에 말은 이사회 말하는 거예요. 이사의 경영진이 있어요. 이사. 그래서 비상장회사하고 상장회사 그리고 설립할 때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 10억 이상일 때, 또 상장회사인데 자산 총액 아까 이제 자산이 뭔지 얘기했죠?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여기에서는 일단 대여 변수를 이정현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산 총액이 어 1천억 미만일 때, 1천억 원 이상일 때, 5천억 이상일 때, 2조 원 이상일 때 이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 상장회사가 자산 총액이 1천억 미만에서 5천억 이상이면 최소 이사회를 3명 이상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이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이사 선임 필요, 사회이사 독립성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준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도 보시면 되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총이 2조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혼자가 아니고 이 감사 한 명이 아니고 그것도 상관하는 감사위원회. 네, 비상장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 뭐 이상일 때 보면 1인 이상의 감사 선임이고 비상근, 상근, 비상근 자유. 비상근에 된다고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해서 자산 총액이 2조 이상이면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또 준법 통제 기준만을 준법 지원인을 선임해야 된다. 법을 잘 지키는 거. 이런 식의 이제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좋다는 얘기는 이런 거에 맞춰서 잘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상법에 맞춰서.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보면은 SK가 좀 더 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SK 이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SK 이제 주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 밑에 인사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서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인터넷 본 거예요. 이 거버넌스에서 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관. 우리 학생들은 정관 본 적이 없겠지만은 Article of Association이라고 영어로 해. AOA. 정관. 저도 정관을 만들어 봤죠. 감사위원회 규정. 지배구조 모분 규정과의 차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전략 ESG위원회 규정. 이사의 다양성 가이드라인. 네, 기업 지배구조 헌장. 인사평가 보상위원회 규정. 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이사의 규정. 사회이사 윤리 강령. 저 마음에 와닿는 건 정관이라든지 감사위원회 규정, 사회이사 윤리 강령, 이사회 규정, 기업 지배구조 혼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만들어져서 문서 베이스로 경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룰 베이스로. 문자가 왔는데 뭔가요? 자료 보냈네요. 이렇게 보고요. 아이고, 미안,
왜안 갈까? 그다음에 이제 SK의 이사의 규정을 제가 또 찾아봤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문. 경영활동의 공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이사회는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 철학을 다음과 같이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서 실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사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하고 회사는 이사위원회 내에 각호 위원회를 준다 해서 인사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ES위원회 이렇게 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사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거버넌스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렇죠? 이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의 채택. 그다음에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그러니까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이사회의 위원회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장 선임,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사회 보고사,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장기 전략, 그러니까 그 전략기획팀에서 만들겠죠. 분기 경영실적,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대표이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요런 게 하나의 이제 거버넌스죠. 그다음에 또 이사회 활동해랑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2024년 5월 30일 날 뭐뭐뭐 했다 해서 올라갔는데 가게 모든 게 가결되는 건 좀 그렇죠. 부결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경영진이 이제 이사회에 올렸죠. 안건 올려서 그게 통과돼야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경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니레버 이제 그 유럽 기업이죠. 거버넌스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어 오른쪽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42, 최고 경영진의 여성 비율이 31%, 운영진의 여성 비율이 50%. 그래서 이 포용성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롯데 웰푸드에서는 주주의 권리,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주주는 보통 주 일주마다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롯데 웰푸드에서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 헌장소에서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버넌스를 평가하려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경영진 보상. 요거 말하면 이제 경영진이 자기 머리를 너무 심하게 깎으면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 보수 견제 보상일을 꾸린 기업이 10곳 중에 4곳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내에서 보상일을 10곳 중 절반 미만만 설치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경영진, 그러니까 대표이사, 뭐 CFO, CEO, 뭐,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그 저기 뭐냐 그 보수, 월급하고 상해 같은 경우도 맘대로 그냥 이사회 내에서 임원 보수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거기서 정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 스스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상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LG전자도 설치 안 됐대요. LG 에너지솔루션, 현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설치돼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지키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거버넌스 괜찮다 이런 거예요. 경영진이 자기 책임 범위를 넘어난 과도한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왜? 뭐 자기 직원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쥐어짜면서 본인들 많이 가지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의 규모라든지 운영 실적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보상위가 이사회 아래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원 셀프 보수 승인 관행의 제동, 그렇죠? 이제 남양 유업, 홍원식 전 회장이 뭔가 이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셀프에서 크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제가 이제 자료만 좀 봤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간에 그 이 정치 로비 시장이 한 6조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대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미국 헌법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 청원권이 있거든요. 국민이 국가기관의 희망사항을 진술한 기본권, 청원권이 있는데 내가 개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몰아서 잘 해주는 게 하나의 이제 정치 로비죠. 뭐 우리 뭐 법률 대리인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을 다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갖다가 법률 대리인이 모아서 법률 문서를 잘 써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또 소송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어떤 로비스트도 어떤 뭐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거나 너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국가가 미국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썼나 했을 때 대한민국이었대요. 일본. 그 얘기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 기업이나 어떤 뭐 정부 유관기관에서 미국의 로비스트들한테 우리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 그 목소리를 내주도록 하는 거죠. 지금 뭐 이제 트럼프 그 이기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알겠죠? 우리 미국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기업들, 우리 정부에서 뭐 친한파들 찾아가지고 계속 이 로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도 많은 로비스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로펌에 전직 고위공무원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업에 보면은 이제 대관 조직이라고 해서 그렇죠. 거기도 로비스트 그 회사를 위한 로비를 하는 거죠. 대관 업무 다 로비스트 그리고 협회 있잖아요. 무슨 협회가 어떻게 보면 또 그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라는 꼭 돈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제도 또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또 뭔가 그런 제도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거.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꼭 로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런데 정치 로비나 기부를 윤리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 로비를 법제화할 거냐 하는 찬반 사례가 있었대요.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국 청원 경찰 친목 모임인 청목회가 뭔가 이 로비를 한 거죠. 또 농업협동조합에서도 또 로비를 할 수 있고 체육복 체육복표 사업, 뭐 스포츠 토토 이런 쪽에서도 관련된 그 어떤 뭐 기관이나 단체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를 지나치면은 이제 불법 사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로비를 법제하자고 해서 정몽준 의원, 이승희 의원, 뭐 이인영 의원들이 이런 그 로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법제화를 시도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은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진 않지만 로비스트라는 영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고 로비제도의 합법화 찬반 문화 찬성 포인트.
국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의해서 로비 활동,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뭐 점점이로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해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 수 있다. 또 강력한 이익 집단의 활동을 제어하고 실제 파악, 로비란 돈을 공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비스트를 공개하는 거죠. 그 로비는 등록된 로비스트가 하고 또 내가 그, 그 로비 일을 위해 쓴 돈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찬성하는 거죠. 지금까지 음성을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반대표는 뭐냐면 경제 권력과 문화 권력 보유 계층이 유리하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계속 유전무죄, 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 의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이런 이제 논쟁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로비는 우리 ESG 측면에서는 로비 리스판서빌리티 책임 있고 에티컬리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ethical and responsible 로비를 해야 된다 하고 엑소모빌이 우리 석유 회사라는 것 알죠? 거대 석유 회사인데 여기도 로비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즉 오픈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했고 어떤 돈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뭐 선거 활동할 때 기부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의 로비스트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석유회사, 뭐 가스회사 이런 쪽에서 로비스트를 통해서 그 트럼프나 또는 이제 그 해리슨 그쪽 진영에다가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 입법화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 로비하고 기부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바람직한 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윤리와 기부. 우리가 말하는 약간 CSR하고 비슷한 거죠. 기업이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에 기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만들고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과장 논란, 또 홍보물 이미지 뭐 남용 논란, 쿠폰 남녀 차별, 공무원성 부회장 보복운전 집행유예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사업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왜? 이제는 소비자가 MZ 세대가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심을 가진 기업에 더 그 소비를 한다. 이런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독점 행위. 어, 시간강 예상 이제 경제학 얘기를 좀 한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 완전 경쟁 시장 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하고 생산자 각각 구생을 할 수 있는데 독점이 되게 되면은 뭔가 독점 기업이 우리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후생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좀 더 많이 올려서 그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꼭 돈 말고 이 후생을 갖다가 더 가져간다 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뭐 후생이 손실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46페이지 보면 시장의 종류를 경제학에 보면 이제 완전 경제,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 독점 시장이 되게 되면은 약간 독점 가격이 쉽게 말하면 뭐 가격의 폭리라든지 제품 품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소비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뭔가 손해를 입힐 수 있도록 만든다 해서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미국에서 이제 반독점, 엔티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아메리칸, 토바코, 뭐 MBC, AT&T 에서 다 쪼갰잖아요, 이런 것들.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점 논쟁이 많았죠. 그다음에 구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독점하고 이런 뭐랄까 ICT 산업의 독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 박사과정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우리 컴퓨터 OS를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독점하고 있으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많이 손해를 끼치지 않냐 해서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건 컴퓨터 OS가 영원히 안 깨질 줄 알았는데 이 구글의 크롬이 이걸 깨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닌 휴대폰에서 모바일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그 OS하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 익스플로러를 갖다 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거하고 다르게 어떤 독점이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도 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강제로 해체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에 보면 빵이라 그러잖아요. 저, 팜. 페이스북, 아마존, 그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이 그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독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이 약간 ICT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인 산업하고 다르게 독점이 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반독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대한항공에 이제 팔려가지고 그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았잖아요. 유럽에서의 반독점 행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했는데 유럽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무난히 통과해서 두 개의 기업이 기업 결합할 수 있는 걸로 아마 결정 날 것 같아요. 독점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하지 않은 것들. 이것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세금 탈세. 이것도 인터넷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국내 매출 조작을 위해서 해외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갖고 세금 빼돌리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 그림은 보세요. 나중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로 조직을 바꾸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거. 외국계 기업. 저 이런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어 정당하게 세금을 안 내고 뭔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세금 탈세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약간 꼼수로 서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 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버넌스가 아까 지배구조, 그 회사의 어떤 지분, 뭐 대주주가 누구고 소액주주가 누구가 아니라 기업 전체를 갖다가 잘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그 필라스피가 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금 탈세라든지 아까 말한 정치 반독점 행위, 뭐 사업 윤리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로비하고 기부에서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경영인 보상에서도 과다하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해야 되고 주주 권리, 소액 그 주주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이사회도 잘 꾸며야 되고 우리 지난번에 D&I라 그랬죠? Diversity, Inclusion and D, D, Equity, 공정. 이런 식으로 이사회도 꾸며서 해야 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 그쵸. 표정부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것도 나온 거 찾는데 AI가 말해주는 ESG 사건 사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이런 이제 기업에서 거버넌스 사건 사고 관련해서 금융 쪽의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키움증권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 위메이드 김남구 대표의 사기 및 부정거래 혐의, 쌍방울 전 회장 횡령 및 배임 관련,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관련 구성 및 조사 이런 거. 이게 대부분 거버넌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특히 은행에서 많이 나죠. 11년간 고객 돈 120건 횡령한 거. 신한은행 지점 직원의 수억 원의 고객예금 횡령 사건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게 다 거버넌스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이제 부정부패를 하지 않도록 그 소위 말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도 바르게 되도록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는 걸 어, 거버넌스가 잘 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빠르게 해가지고 우선 1시간 40분 동안에 이,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